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의 김자승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조금 더 진솔하게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까이톡 문을 열어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음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아티스트 한 분을 초대해봤는데요. 무대 위에서 노래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루카 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루카 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가수 되기 전에 패션쇼 디렉터로 몇 년간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너무 음악이 좋고 그리고 제가 가수가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닌데요. 어쩌다 이렇게 가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패션 디렉터에서 여기까지 가수까지 오셨는데 네. 이 노래로 대중 앞에 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뭔가요? 네네. 지금 현재는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0세 시대에 제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 시니어 모델들하고 굉장히 많이 호흡을 맞춰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대중 앞에 선 계기는 60대 이후 그리고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도전이라는 걸 가지고 대중들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 도전은 건강하고 연결되는 거라서 제가 많은 그 시니어들에게 건강을 전하기 위해서 노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네,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전하기 위해서 노래를 네네.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처음에 무대에 섰을 때 그 떨림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무대 기분이 어떠셨나요? 너무 짜릿하죠. 새로운 도전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그 느낌을 많이 느끼거든요. 새로운 도전. 거기에서 또, 이 건강과 아니면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짜릿함이 있어서요. 네, 그런 짜릿함을 느끼셨다고 했는데 네. 그렇다면 루카 김만이 추구하는 어떤 음악적 스타일도 있을까요? 제가 스타일보다는 음악을 처음 접하게 됐을 때는 이 음악 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지금 현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람은 한 번씩은 다들 굴곡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사를 보면은, 남한테, 대중한테 굉장히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네, 네.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가득한 이런 네. 것들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음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이 노래 가운데 이 가사들 속에서, 사람이 한 번은, 실패로 인해서 성공한 자도 있고, 또,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또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네. 주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네. 예. 네, 성공과 실패를 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희망의 주고 메시지를, 싶다라고 예, 예,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4월에 이제 홈런 인생을 발매하셨어요. 신인 네. 가수로 이제 등단을 하셨단 말이죠. 네. 한 줄로 홈런 인생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 무엇이 될 것 같고 또 한 소절 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 홈런 인생 그 안에 보면은 미국 굉장히 유명한 그 야구 감독님의 한 소절이 있어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네. 또 9회 말 투아웃이 있다. 그런 낱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한 계기는 또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 인생의 야구장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대중들한테 정말 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많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실패해서 성공하기까지의 그까지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한 방에 홈런이 있으니까 열심히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자 그런 의미로 제가 노래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신 거죠. 네네. 그러면 한 소절 한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구의 말투 아웃 홈런이 있잖아. 아우, 아니, 노래를 부르시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이제 확실히 인터뷰할 때랑 노래 예. 부르실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떨리네요 지금. 완전 다르죠. 네. 네, 이번 홈런 인생을 만들게 된 어떤 계기가 있다면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만든 계기라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실패해서 성공하기까지 어려운 계기를 굉장히 많이 겪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내 인생에 한 방,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한 방 있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희망의 메시지로서 정말 우리 대중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싶어서 사실 노래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잘하는 노래보다는 가수 가사 속에 있는 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주변에서 가장 감사한 사람, 이제 가수가 되기까지 가장 감사하신 분 있을까요? 네, 우리 작사님. 예, 이 곡을 작사해 주신 분이 있어요. 네. 그분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작사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애국에 좀 오래 살았어요. 애국에 살다 보면 그냥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하게 성장하는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어머니 시녀 어머니들의 헌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그것을 좀 위로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일한 것은 시녀 모델들 그리고 시녀 엄마 아버지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또 우리가 시녀들 놀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녀 어머니들을 위해서 놀이동산도 만들어드리고 그래서 패션쇼 그러셨군요. 디렉트를 하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네. 진짜 뭔가를 갖다가 전해야 되겠다. 제가 네. 먼저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해서 그분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거는 새로운 도전은 건강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작사가님을 비롯해서 많은 네. 분들께 감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네.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외국에서 사셨다고 했는데 어디에 사셨어요? 뭐 뉴질랜드, 뭐 일본, 캐나다, 우리 자녀 공부 때문에 전 세계 곳곳을 그래서, 누비면서 사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앞으로의 목표 궁금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홈런 인생으로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노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시청자분들께? 네, 제가 시녀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세계에서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에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60대, 70대가 자기를 가꾸지 아니하면 60대, 70대를 잘 자기 몸 관리를 잘하고 정말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50대, 60대도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정말 70대, 80대가 됩니다. 70대, 80대는 정말 자기 건강 관리를 잘 하게 되면 50대, 60대도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홈런 인생으로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홈런 인생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앞으로도 루카겜님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저도 네. 희망하고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까이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편지의 기자의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네, 옆에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 6.3 지방선거입니다. 우리 동네 일꾼들을 뽑는 만큼 곳곳에서 선거 운동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정작 지방선거는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방선거는 구조 자체가 복잡한 편입니다. 한 번의 투표로 단체쟁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기초의원, 그리고 교육감까지 여러 명을 동시에 투표해야 합니다. 선출 대상이 많다 보니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를 비교하고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도 낮은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2년 제8회 지방선거 기준으로 전국 투표율은 약 50.9%에 그쳤습니다. 대선보다 20%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정보 부족과 낮은 관심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대선보다 20%포인트 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행사하는 투표 한 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계산 방식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준으로 보면 지방선거 한 표의 경제적 가치는 약 900만 원이었습니다. 연간 예산을 기준으로 한 계산이고 임기 4년 예산까지 포함하면 수천만 원 수준으로 이를 것으로 확대됩니다. 네, 한 표가 최소 900만 원, 어마어마한 가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선거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 자체도 만만치가 않죠. 네, 맞습니다. 선거는 투표소 운영과 인력, 그리고 장비 등 상당한 공공 비용이 들어가는 국가 사업입니다. 과거 지방선거 기준으로 보면 유권자 한 명당 약 2만 원대 중반 수준으로 세금이 측정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서 아예 투표를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요. 네, 바로 무투표 당선이었습니다. 후보가 한 명일 경우 경쟁 없이 당선이 확정이 되는 시스템인데요. 2022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무투표 당선자는 490명, 전체의 약 12%였습니다. 무투표 당선자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네, 거대 양당 중심의 공천 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2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양당이 각각 한 명씩 후보를 내면 경쟁 없이 당선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경우 선거운동도 중단이 되기 때문에 공약 비교와 정책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아하, 결국 한 표의 가치가 크더라도 행사할 기회가 없다면 의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가치로 평가가 되는 한 표지만 무투표 당선이 늘어날 경우 유권자의 선택권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함께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 물가 이슈인데요. 수입 물가가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상당히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2026년 3월 기준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6.1% 급등했는데 이 수치는 IMF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급등한 거예요? 역시나 중동 지역 긴장으로 국가 유가가 오르면서 원자재 수입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영향입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영향을 주면서 수입 물가가 동시에 밀려 올라간 상태입니다. 네, 결국 수입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바로 반영되지는 않고 시간차를 두고 올라옵니다. 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먼저 떠안고 이후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소비자 물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경제에서는 이런 흐름을 S자 곡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영향이 작다가 중간에 급격히 오르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 급등 구간에 진입한 상황으로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앞으로 체감 물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조금 끔찍하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 수준으로 이미 한국은행 목표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입 물가 상승이 본격 반영이 되면 이른바 2차 물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럼 경기까지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IMF는 오늘 한국 성장률을 1.9%, 물가는 2.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황이 꽤나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도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요? 네, 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에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네, 결국 앞으로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입 물가 상승이 시작된 단계라 이미 체감 물가로 이어지기 직전 단계입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 대책과 추경 집행으로 충격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아마 제일 많이 공감하실 이슈일 것 같은데요. 축의금 이슈입니다. 이 결혼식에 가족 4명이 참석하고 축의금 10만 원 냈다는 이야기 종종 이제 논란이 되곤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네, 요즘 결혼식 비용이 가장 크게 오른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서울 주요 외식장의 경우 식대가 1인당 7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사례처럼 4명이 참석하면 식대만 3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금액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결혼식이라는 게 원래 남의 이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자리인데 이제 너무 돈으로 또 환산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참석 자체에 의미를 뒀다면 최근에는 식대 기준으로 축의금을 보는 인식이 강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의견이 갈리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가 먼저냐, 비용이 먼저냐를 두고 온라인에서도 의견이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결혼식 축대, 결혼식 식대 9만 원 축의금 논란이라는 이야기로 이야기 마무리해봤고요. 아무래도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판 기자의 경제톡톡 시간이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 마켓 트렌드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김은경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청약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3월이랑 비교했을 때 딱 1년 사이에 청약 통장을 무려 38만 명이 해지를 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청약 통장 무조건 필수다, 부동산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1년 사이에 38만 명이 해지됐다는 게 사실 좀 믿기지가 않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네,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을 해지한 이유는 바로 대출 규제 때문인데요. 최근 분양가 급등 때문에 서울 분양 아파트를 보면은 84m 제곱 기준으로 16억 원에서 25억 원 수준입니다. 문제는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하더라도 대출이 적용되는 조건을 보면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85m 제곱 이하입니다. 청년 대출 자체가 서울 분양 아파트에는 적용이 안 되는 구조여서요. 당첨이 되어도 수십억 현금이 없으면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이 포기가 돼버리니까 청년들이 해지를 하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현실적인 문제군요. 네. 지난달 분양한 서울 강서구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84제곱미터가 18억 원대였고, 이촌동에 있는 모 아파트는 무려 25억 원이었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약 2억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현금 23억 원이 없으면 뭐 당첨돼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로 인한 정부의 대책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공공분양 뉴홈 확대와 청년,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청년 대상 저금리 대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서울의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기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결국 공급을 늘리고는 있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년들이 청약을 유지하되 현실적인 지역 선택을 하고 또 자금 전략까지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전세 월세 부담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다시 6억 원 돌파했고요. 또 월세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는데 지난 3월 기준이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전세는 6억 원 이상, 또 그리고 월세도 평균 1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는 주거비 부담의 지속성입니다. 전세는 목돈이 필요해서 진입이 어렵고요. 월세는 매달 청년들이 내는 돈이 부담이 되어서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소비 여력이 크게 줄고 있고요. 또 월세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산을 모으기 너무 어려운 구조라 이 부분으로 바뀌고 있는 점이 가장 크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월세랑 전세가 저렇게 비싸면 도대체 돈을 언제 어떻게 모읍니까? 맞습니다. 진짜. 결국에는 사는 문제를 넘어서요. 미래를 준비할 여력까지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전체 시장도 안정적이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겠죠?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모든 전세가 지금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거나 변동성이 커지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전세든 월세든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점점 구조가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재개발 이슈 보겠습니다. 네, 재개발 저 관련 기사들 저 되게 꼼꼼히 읽어보는 편인데 재개발 관련 기사 보면 조합 설립 동의서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단어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어떤 의미인지 조금 헷갈리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동네 재개발에 찬성합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주민이 직접 서명하는 공식 문서인데요. 재개발은 개인이 아니라 같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동의서가 모여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하, 한마디로 이 동의서가 없으면 재개발 자체가 아예 시작이 안 된다? 이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동의서의 일정 비율 이상이 모여야지 재개발 조합이라는 조직적인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보통 전체 토지 소유의 약 75%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기준을 넘겨야 인허가 절차나 시공사 선정 같은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75%면 상당히 높은 기준치를 말하고 있는데요. 재개발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 있는 주민 한 명 한 명을 만나면서 주민 동의서에 대면으로 사인을 받곤 하는데요. 요즘에 웬만한 건 다 전자 사인인데 직접 신분증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줄 SO 요원이라는 것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하고는 있는데 최소 몇천 원에서 몇억 원까지도 단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의 동의서 작성 때문에 재개발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런 행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광진구에서 재개발 관련 신속 통합기획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축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전자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는데요. 재개발 동의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 4동 A구역은요. 토지 소유자 1,526명 중에서 59%가 징수 일주일 만에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보통 재개발을 하게 되면 7단계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분양, 준공 및 입주, 이중 조합 설립에서 전체 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진구에서 처음으로 공공 지원을 받아서 모든 재개발 과정에 전자 시스템을 도입한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진은 선거인 명부 열람과 주민협의체 선거, 조합 설립 동의서 징수 등 사업 과정 전반에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10초 만에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결국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비용과 시간인데요. 재개발이 길어질수록 금융 비용이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는데 속도가 빨라지면 이런 부담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입주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주거 환경도 같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속도가 높아지니 많은 건설사 중에서도 총 10대 건설사 중 6곳이 조합 설립 전부터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동의서 한 장이 결국에 단순한 절차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의 흐름이나 속도까지 좌우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는 재개발의 출발선이자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빠르게 많이 모이느냐가 전체 사업의 결정을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네, 지금 주목해야 될 사건들을 알아보는 시간, 트렌드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김규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최근에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 국가 정체성이냐, 역사 왜곡이냐, 아니면 의견이 다양하고 분분한 건데 이거 어떻게 된 이슈인가요? 네, 이번 광화문 현판 논의는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최희영 문체부 장관이 기존 한자 현판은 그대로 두고 한글로 된 현판을 추가로 설치하자고 제안한 건데요. 교체가 아닌 추가로 원형은 지키면서도 한글의 정체성을 드러내겠다는 절충안입니다. 뭐 사실 광화문 현판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래된 이슈인데 2024년에도 유인천 전 장관이 한글 현판 교체를 주장했지만 당시에 또 무산이 됐었고요. 광화문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사람들이 반응하는 느낌인데요.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요. 광화문 현판 토론회까지 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찬성 측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한글은 한국을 한국답게 만드는 핵심 요소인 만큼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더하는 건 문화재 훼손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주장했고요. 반대 측 최종동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시류에 따라 문화유산을 변형하는 건 과거의 물질 증거를 조작하는 일이라며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찬성 측은 정체성과 한글의 상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반대 측은 원형 보존과 역사적 유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자, 문체부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의견 조사와 대국민 설문, 그리고 온라인 의견 수렴까지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국민의 선택은 보존과 변화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촉법 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날이 갈수록 소년 범죄는 늘어나고 있고 또 죄질도 악화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짙은 상황인데요.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을 위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는데요.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같은 조치는 받을 수 있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2025년 법원 행정처 통계를 보면 촉법소년은 2만 1,958명으로 2021년 1만 26명보다 83% 늘었는데요. 성범죄도 같은 기간 55% 증가했습니다. 와, 만 14세 미만인 소년 성범죄가 한 해에 1,000명이 넘는다는 게 사실 저는 좀 끔찍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수치를 근거로 찬성 측은 지금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더는 보호 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찬성 측은 더 이상 촉법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재범이나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원 수용이 최대 2년이고 실제 수용 기간은 더 짧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는데요. 그래서 일정 연령부터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하지만 반대 측은 또 이렇게 말해요. 통계 자료만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결국 어린 소년들에게 엄벌이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을 더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반대 측은 이 증가한 수치에는 경미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소년보호 재판을 받은 촉법소년 가운데 47%만 보호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53%는 불처분이나 심리 불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 12세에서 13세는 아직 충동조절과 자기통제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라고 보며 엄벌주의가 소년범죄를 줄인다는 근거도 충분치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결국 이번 논의는요, 처벌을 강화할지 아니면 교화 중심의 원칙 중심으로 갈지에 대한 어떤 양측 간의 대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뉴 짠테크죠. 슬퍼요. 거지방, 거지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단순 유행이라기보다는 고물가 속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거지방,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 네, 거지방은 청년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같은 곳에 모여서 지출 내역을 공유하고 서로 절약을 독려하는 공간입니다. 커피값, 식비, 교통비처럼 일상 지출 내역을 공유하면 이건 아껴야 한다, 그냥 걸어가면 공짜다 같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무지출 인증이나 소비 반성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20대로서 이걸 보면서 상당히 공감이 됐는데요. 나만 물가가 이렇게 높다고 느끼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슬픈 표현이 있어요. 숨 쉬는 것만 공짜다라는 MZ식의 어떤 표현이 있는데,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더욱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뭐 밥 먹고 커피 한 잔 먹으면 3, 4만 원은 그냥 뚝딱 날아가는데, 그래서 대신 생수 대신에 학교 정수기를 와서 쓰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편의점 김밥으로 때우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며 거지맵도 등장한 건데요. 거지맵은 한 끼에 8,000원 이하, 강남이나 여의도 같은 일부 지역은 10,000원 이하의 식당을 모아 보여주는 플랫폼입니다. 5,000원 돈가스, 4,000원 칼국수처럼 저렴한 식당 정보를 공유해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과 사회초년생 사이에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웹사이트로 시작했다가 앱으로도 나왔는데요. 출시 엿새 만에 다운로드 21,500회를 기록했습니다. 웹과 앱을 합친 누적 이용자 수도 131만 명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숫자가. 이제 예전에도 뭐 짠데크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플랫폼까지 넘어간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이 거즈맵 덕분에 뜻밖의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거즈맵의 소규모 식당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매출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거즈맵에는 프랜차이즈보다는 개인 식당이 많이 등록되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골목상권 홍보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배달앱처럼 광고비나 높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요. 실제로 대학가 식당 사장들은 비용 부담 없이 가게를 알릴 수 있다며 반가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절약 플랫폼이 소비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도 예상 밖의 도움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근데 그렇고 이제 이걸 가볍게만 보기는 조금 힘든 이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면은 거지맵, 거지방 같은 게 사실은 청년들이 스스로를 되게 낮추는 자조적인 표현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슴이 아프다. 얼마나 도대체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웃긴 제목이지만 가슴 아픈 스토리였고요. 지금까지 트렌드 이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군가는 말합니다. 도전에는 때가 있다고. 하지만 오늘 두 분의 아리따운 여성분들은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나오셨습니다. 자,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을 실천하고 계신 아름다운 듀오 두 분이죠. 여우들의 고수와 나미숙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두 분 다 부탁드릴게요. 우리 나미숙님부터. 네, 저는 75년생 남미숙이고요. 고향은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자기소개입니다. 어떠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칠도와 여우들에서 고수하고요. 80년생입니다. 네, 저희가 마치 소개팅하는 것처럼 이제 고향도 얘기를 하고 나이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음원 사이트 이름, 팀 이름이 떴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 런웨이 무대에 섰을 때보다 그 음원이 나왔을 때는 아, 이제 우리도 가수구나 이런 생각에 가슴이 너무 벅차올랐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저는 그 순간 우리가 진짜 데뷔했구나 하는 현실감이 밀려오면서 심장이 막 두근거리더라고요. 도끼도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관객들을 사로잡는 나만의 필살기가 있다면 나미숙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평소에 웃음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관객들을 이게 저의 필살기라고 하면 관객들을 사로잡는 이 미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소 어떠세요? 저는 그냥 눈빛? 눈빛? 네. 눈빛인데 그냥 웃으면서 그냥 눈빛을 한번 이렇게 째려봐주면. 그럼 많은 분들에게 홀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네네. 여우들의 홀림처럼 정말 네네. 여우 같은 그런 눈빛을 주시는 것 같고요. 곁에서 본 김칠두님, 시니어 모델 쪽에서는 원체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 것 같은가요? 저희 김칠두 선생님은 무대에서는 카리스마와 아우라가 넘쳐나시잖아요. 근데 무대 뒤에서는 저희가 긴장을 하면 긴장을 많이 풀어주시고 또 농담도 던져주시고 이렇게 저희를 많이 응원해 주십니다.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네, 눈빛이 아름다운 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저희가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냥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분 같아요. 편안한 분위기를 네. 만들어주시는 분. 자, 두 분께 질문을 또 드릴게요. 카메라 앞, 마이크 앞, 노래 부를 때 혹은 런웨이 모델로서 활동할 때 어떤 때가 더 긴장이 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 앞이 더 100배는 떨리는 것 같아요. 이 작은 숨소리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잡아내기 때문에 훨씬 더 긴장이 되고 그래서 제 진심을 꼭 담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꼭 눌러 담았다. 또 어떠세요? 어떤 게 더 긴장이 되시는지? 저도 우리 멤버님처럼 카메라 앞이 아니고 그냥 마이크 앞이 조금 더 긴장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표정이나 몸짓 없이 오직 목소리만으로 감정을 담아내야 되는 거라 이게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두 분 다 지금 사실 마이크 앞이 더 긴장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노래 가사 중 나의 최애 구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저희 런웨이 구절에 포기하기엔 아직 이른 나이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제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포기라기보다는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됐던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50 너무 좋군요. 자, 어떠세요? 저도 같은 구간인데 포기하기엔 이른 나이, 당당하게 무대에 설 거라는 그 멘트가 제일 좋은데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제 인생의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 분이 정말 듀오이시기 때문에 일심동체, 거의 답변이 비슷하세요. 일심동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녹음 후에 내 목소리에서 이거 내가 몰랐던 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노래 부를 때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 목소리가 약간 좀 낮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녹음 후에 들어보니까 약간의 미성이 느껴지면서 아, 나한테도 이런 목소리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미성, 어떠세요? 저는 목소리가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작고 한데 노래할 때 보면 그게 조금 뭐라 그럴까? 거기에서는 조금 자신감이 조금 나오고 따뜻한 분위기의 목소리를 조금 내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 조금 나에 대해서 조금 많은 걸 발견하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 네. 따뜻함이 느껴지는 따뜻함.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럼 연습 과정에서 우리 진짜 여우들은 정말 한 팀이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4명이 한 팀이다 보니까 시선 처리하는 게 어쩔 때는 이게 되게 맞추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시선 처리 이게 한 번에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되게 이렇게 희열을 느꼈었고, 우리는 이거 진짜 한 팀이다. 천생연분팀이다. 이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4명이 한 팀인 여우들. 네. 자, 그러면 김칠두와 여우들이 정식 명칭이란 말이죠. 이들만의 비주얼 퍼포먼스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4명이다 보니까 각자의 포즈가 또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포즈를 잡을 때 그게 아마 저희의 퍼포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각자 포즈 어떤 비주얼 퍼포먼스가 저희는 있어요?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이나 네. 무대에서 장난칠 때가 있는데 오. 네, 그때 조금 런웨이 비슷하게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여우 같은 표정. 지금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 네. 예, 여우. 카메라 네. 보고 한번 해주세요. 여우? 이게 이제 비주얼 퍼포먼스다라고 네, 네, 볼 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럼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정말 기억에 남는 어떤 응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지인분께서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이제 나이는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응원을 해준 분이 계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이는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네. 너무 좋은 멘트를 해주셨는 것 같은데 반대로 어떤 분, 기억나는 분 있으실까요? 네. 어떤 분이 제게 당신들 보니까 나도 새롭게 도전하고 싶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가장 힘이 됐고 단순히 잘한다는 칭찬보다는 제 활동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는 활동이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무대 위에서 나는 정말 닮고 싶다 하는 롤모델 가수도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성씨를 가진 나훈아 선생님이세요. 네. 나훈아 선생님은 이제 그 무대를 장악하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그리고 고객을 감동시키는 그 열정적인 여유를 꼭 담고 싶어요. 열정과 여유를 담고 싶다. 네. 어떠세요? 저는 딱 누구를 지목하기보다도 그냥 당당하게 무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그 무대 분위기를 장악하는 가수들? 그런 가수들 보면 저 역시 나이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인순이 씨도 생각이 나는데 네. 카리스마 있죠. 네. 오늘 두 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도전에는 용기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망설이고 있는 누군가에게 오늘의 인터뷰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도전이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여러분, 카페에서 과제나 영상 볼 때 무료 와이파이 이용하신 적 있으시죠? 보통 데이터를 아끼려고 꼭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무료 와이파이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공용 와이파이의 위험성과 이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용 와이파이는 말 그대로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개방된 네트워크입니다. 대표적으로 카페나 지하철, 공항 등에서 제공되는 와이파이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문제는 이 네트워크가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보안이 취약한 경우 같은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데이터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커가 같은 와이파이에 접속해 있다면 여러분이 입력하는 아이디나 비밀번호, 심지어는 카드 정보까지 가로챌 수 있습니다. 이런 공격을 중간자 공격, 즉 맨 인 더 미들 공격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용자와 서버 사이에 몰래 끼어들어 정보를 훔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가짜 와이파이입니다. 겉보기에는 카페 이름과 같은 똑같은 와이파이지만 실제로는 해커가 만든 가짜 네트워크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럴듯한 이름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용자는 의심 없이 접속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접속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터넷 사용 기록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 로그인과 쿠키 정보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한번 로그인하면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로그인되는 경험을 자주 해봤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쿠키라는 정보인데요. 문제는 이 쿠키 역시 공용 와이파이 환경에서는 탈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공격자가 이 쿠키 정보를 가로채면 비밀번호를 모르더라도 여러분의 계정에 로그인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로그인 과정 없이도 계정이 도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는 백그라운드에서 앱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위치 정보나 사용 패턴 같은 데이터가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용 와이파이를 아예 사용할 수 없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방법만 지켜도 훨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정보 입력은 피하는 것입니다.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는 은행 앱이나 쇼핑 결제 같은 민감한 활동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HTTPS가 적용된 사이트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소창에 자물쇠 표시가 있다면 데이터가 암호화돼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자동 연결 기능을 꺼두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VPN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VPN은 인터넷 연결을 암호화해 외부에서 정보를 쉽게 볼 수 없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편리함을 위해 많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항상 보안의 문제가 뒤따라오는데요. 무료라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연결했던 와이파이, 이제는 한 번쯤 의심해보는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공용 와이파이의 숨겨진 위험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이었습니다. 전국의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어디 갈까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 도심 속에서 화려한 꽃의 향연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오늘 가져온 소식은 형형색색의 봄꽃들로 가득 물드는 수도권 대표 축제, 바로 고양 국제꽃 박람회입니다. 매년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이 축제는 아름다운 꽃 전시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체험과 공연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봄나들이 명소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꽃과 함께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올해 고양 국제꽃 박람회는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축제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리는데요. 도심 속 대형 호수공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꽃전시는 마치 거대한 정원 속을 산책하는 듯한 느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또 야간 개장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서 낮과 밤 모두 다른 매력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진 뒤에는 꽃과 빛이 어우러져서 더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하는데요. 튤립과 장미, 수선화 등 다양한 봄꽃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화훼 작품과 또 테마 정원까지 만나볼 수 있어서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곳곳에 대형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어서 가족, 연인, 그리고 친구들과 인생샷 남기기에도 좋은 장소입니다. 꽃 구경만 하면 아쉽겠죠. 이 박람회장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플라워 클래스, 꽃꽂이 체험, 또 가드닝 클래스, 플라워 마켓 운영 등 직접 꽃을 보고 만지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쁜 꽃다발이나 소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은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공연 행사 또한 준비되어 있는데요. 야외 무대에서는 버스킹 공연과 문화예술 공연, 또 시민 참여형 이벤트가 있어서 축제 분위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또한 호수공원을 따라 천천히 산책하면서 꽃길과 호수 풍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점도 이 박람회의 큰 매력입니다. 고양 국제꽃 박람회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도심에서 만나는 봄의 절정인데요. 멀리 떠나지 않아도 이 서울 근교에서 손쉽게 봄꽃 나들이를 즐길 수 있어서 매년 많은 시민들이 찾는 대표 봄축제입니다. 특히 호수 위로 비치는 꽃의 풍경은 낮에는 화사하고 또 해질 무렵에는 한층 더 운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사진 촬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후 늦은 시간대에 노을과 꽃이 어우러지는 순간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밤에는 조명이 더해져서 꽃길 전체가 반짝이는 야경 명소로 변신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형형색색의 색색의 꽃들로 봄을 채우는 곳, 고양 국제꽃 박람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인들에게는 로맨틱한 데이트 장소로, 또 가족들에게는 봄 소품 명소로, 또 사진 애호가들에게는 최고의 촬영 스팟으로 사랑받는 축제인데요. 이 따뜻한 봄바람을 느끼시면서 꽃길을 천천히 걸어보는 여유, 이번 봄에 꼭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는 4월 24일부터 시작되는 고양꽃 국제꽃 박람회, 미리 일정 확인하셔서 다가오는 봄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오늘은요, 청약통장 해지부터 지방선거 이슈까지 사회 모든 이슈들을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숫자로 보이는 변화들 속에서는 우리의 일상과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 시간 각자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톡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